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1시 방송인데요. 아직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기자들하고 좀, 이제, 청취자분들 들어올 때까지 좀, 지금 간략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 하시죠. 지금 팀킴 올림픽 컬링 경기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7엔드 중이고요. 다들 아마 이제 보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TV 켜놓으시고 저처럼 경기를 보시고 이제 귀로 들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아까 저녁에 알게 돼가지고 신의12 기자들 오늘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평소랑 다름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콜릿은 드셨는지요? 저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뭐, 초콜릿 밥 먹고, 간식 같은 거, 뭐, 초코파이 같은 거 그냥 먹었습니다. 남다른 기자와 송영 기자는 어떻게 발렌타인데이 보내셨는지? 저도 평소랑 다름없는 발렌타인데이였고, 특별히 의식하고 초콜릿을 먹거나 하지도 않았네요. 아, 시카십니다. 송영 기자는요?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우울해질 것 같은데 다들. 네, 그냥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인지는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아, 저도요. 저도 저녁 7시쯤에 저기 트위터에서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구나. 위스키 발렌타인이나 먹고 싶네 이런 생각이 혼자서 들었는데 발렌타인데이고 하니까 뭐 로맨스 영화 각자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좀 궁금한데 뭐 이렇게 대뜸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그 기자들 혹시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가 있나요? 로맨스 영화, 이게 로맨스 영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30대가 됐을 때랑 40대가 접어드니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제일 그냥 선호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꼭 로맨스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멜로드라마인데, 매드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고, 요새는 명작이죠. 약간 그런 영화들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 매드슨 카운티의 다리라든지, 뭐 아니면 어, 500일의 썸머 이런 영화들이 아니면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고 하는 존 쿠삭 나온 영화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그렇게 곱씹어보는 멜로드라마들 그런 게 좀 더 끌리는 것 같네요. 성경 기자 취향을 좀 알 수 있었는데, 배동미 기자는 로맨스 영화 좋아하시는 영화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경원 기자처럼 좀 안 이루어지는 사랑이 좀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좀 사랑이 이루어지는 영화가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죠. 네, 사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를 인내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엄청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여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음악도 굉장히 좋아서 보고 있으면 몽글몽글한 느낌? 그리고 물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난 영화인데 보고 있으면 사랑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라서 발렌타인데이에 보시기에 딱 좋은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방금 팀킴의 안경이 막 이렇게 클로즈업 샷을 보니까 제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귀로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산우 기자는 로맨스 영화나 추천한다면 어떤 영화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설레는 상태인데, 왜냐면 기대하고 있던 영화 시라노 언론 시사를 내일 가기 때문인데요. 그 시라노랑 되게 닮아 있는 영화이자, 희곡 시라노 드 벨즈락을 각색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반쪽의 이야기라는 하이틴 영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하이틴 무비로서의 장점? 뭐,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영화인 동시에, 뭔가 2020년대에 만들 수 있는 하이틴 무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재밌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화이기도 해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로맨스라는 단어와 발렌타인데이라는 단어를 한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로맨스 영화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가 있는데 하나를 추천드리면 아마 오늘 그 트위터에서 그 이런 멘션들을 봤어요. 그 요즘 이제 젊은 관객분들이 샘 레이미 감독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뭐 이런 멘션들을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를 꼽으라면 샘 레이미 감독의 1999년작 사랑을 위하여라는 야구 영화예요. 그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이고 그 19년 동안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이제 투수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여자친구인 켈리 프레스톤으로부터 이제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왜 재밌냐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당시에 새로웠던 게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던지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1회와 2회 사이, 2회와 3회 사이에 이 두 연인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역으로 플래시백 구조를 통해서 이제 교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영화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아까, 윤덕원 씨, 신의 10일, 윤덕원의 노래가 끝났지만, 필자이신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씨도 지금 청취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윤덕원 씨,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막 시작을 하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스케줄이 없으시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가, 말씀을 좀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돈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제 59분인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21 김성 기자입니다. 신의 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 올해부터 트위터의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영화와 시리즈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인 코너를 통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늘 세 번째 스페이스 주제는 지난주였죠. 한국 시각으로 지난 2월 8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신의실이 송경원, 배동민, 남선우 기자와 함께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분의 파이널리스트, 노미네이트 결과를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주요 부분이라고 하면 국제장편영화상, 촬영상, 각본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총 8개 부분이고요. 참고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시각으로 한 달 뒤인 3월 27일 LA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돌비 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저도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을 때 돌비 시네마에 가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취재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오늘 좀 더 기자들을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스페이스 오퍼레이터는 장영엽 신의 10의 대표가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듣다가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기자들이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주신 청취자분들은 다른 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트위터 스페이스 화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공유하기인데요.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주요 부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올해 아카데미가 파이널리스트를 선정한 전반적인 경향 에 대해서 좀 송정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올해 최다 후보 지명작은 제임스 캠피언 감독의 파워 오브 더그고요. 이게 지금 감독상,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포함해서 총 12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한 영화가 됐고, 드니 블레브 감독의 듄도 10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는데,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감독상 빼고, 작품, 각색, 음악, 미술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10개 부분에 올랐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리고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벨파스트가 각각 7개 부분의 후보에 지명이 돼서 노미네이션 된 수로는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윌 스미스가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3위를 키워내는 아버지 연기한 킹 리처드가 6개 부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어서 돈 루거,
드라이브 마이카, 나이트메어 앨리는 각각 4개 부분의 후보에 오르면서 이런 영화들이 지금 작품상에 되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 감독상 제외가 된 것을 두고 지난주 아카데미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굉장히 흥미진한 방송 스페이스가 이제 있었는데요. 할리우드 리포트나 스크린 데일리, 버라이어티 같은 이제 북미 지역의 영화 전문 기자들이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이제 저희처럼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이 노미네이트 결과를 분석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이 이제 외신 기자들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제외된 것을 두고 상당히 감동 울박이 좀 이제 이어졌어요. 홍경 기자가 보시기에 듄 같은 경우 사실은 감독상을 후보에 올려도 될 법도 한데 제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다른 부분에 다 올라갔는데 감독상만 빠졌다는 건 뭐랄까 좀 이변이기도 하고 좀 노골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이제 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술이나 만듦새가 훨씬 더 눈에 띄는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좀 힘을 몰아주는 그런 모양새고요. 약간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볼거리가 훨씬 좋은 시각적인 스펙타클에 좀 더 맺혀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품성에 이런 거 조금 덜 평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약간 피해를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이색적인 것 중에 하나는 드라이브 마이카가 4개 부분에 올랐지만 이 4개 부분이 작품, 감독, 각색,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리스트잖아요. 예전에 기생충이 이런 리스트에 그렇죠. 올랐었고 이것도 올해 아카데미를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동미 기자, 사실 올해 오스카 파이널리스트의 이변들 뭐 있다면, 아까 방금 이제 송경훈 기자가 드라이브 마이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파이널리스트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올림픽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제에서도 예상을 빗나간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경원 기자가 말한 것처럼 드네 빌레브 감독이 감독상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게 굉장히 이변이었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이랑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그리고 BFA, 바프타, 네,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도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네, 후보로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 등에서 후보로 올랐었는데, 네, 후보에 죄송해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좀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죄송해요. 이제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듀네 비네빌레브 감독이 감독상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게 네,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앞에 약간 섞였는데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 이렇게 여러 개 받았던 거는 여우 주연상 후보로 선정됐던 하우스 오브 구찌의 레이디 가가 이야기였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연이어서 아카데미에서도 후보 지명을 받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리코리시 피자 이틀 뒤면 개봉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데뷔를 한 여배우 알라나 하임이라는 배우가 여우 주연상 후보에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라는 매체에서 2022년 오스카 최종 후보 리스트를 두고 예상과 다르게 지명된 후보와 누락된 후보를 언급을 했는데 레이디 가가, 알라나 하임 그리고 드네 빌레브의 후보 누락 외에도 오히려 후보가 지명된 게 좀 신기하다라는 작품들도 있었어요. 스펜서의 여우 주연으로 어떤 배우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크리스틴 네, 스튜어트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처음으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것도 그리고 네, 리코리시 피자, 파워 오브 도그 세 편의 스펜서, 리코리시 피자, 그리고 파워 오브 도그 세 편의 영화 음악을 만든 조니 그린우드가 한 명만 한 영화로만 엔트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스카의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니 그린우드가 파워 오브 도그로 후보에 올랐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뜻밖의 일로 꼽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동 기자, 편하게 긴장을 푸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다른 기자,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유독, 평소하고 다르게 후보를 예측하기 힘들었다라고 이제 외신들의 분석이 지금 있는데, 예년하고 다르게 올해 오스카 파이널리스트 예측하기 어렵던 이유가 뭔가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우드 리포트라는 외신에서 올해 오스카 후보작들, 수상작들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이유를 꼽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개봉 기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2021년 작년에 오스카 시상식이 4월에 치러진 탓에 올해 오스카 시상식 출품작의 개봉 기한이 10개월 정도로 단축이 됐거든요. 이제 올해 오스카 같은 경우는 3월 26일에 펼쳐지니까 그 개봉 기한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작품 편수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랩업에 문제가 있을 텐데, 작년 개봉작들 중에, 그러니까 그 10개월 정도로 단축된 기간 중에 특별하게 뭐 신드롬을 일으켰다거나 뭐 다른 영화들을 휩쓸었다거나 하는 식의 절대적인 작품이 없었다, 절대적인 후보가 없었다라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이유로 할리우드 리포트가 꼽은 점은 그 아카데미 회원들의 구성 변화가 있을 텐데, 아카데미 후보와 수상작들의 지명권을 가진 회원들의 구성이 2015년 이후 그 So White라는 캠페인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인종 다양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 아래서 그 구성이 많이 변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미국 영화 산업 내에서 조합원 위주로 구성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받고 나면서부터 이 영향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조금 분석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남대문 기자 말씀대로 지난 7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 쪽에서 그 신규 회원들, 특히 북미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들을 많이 가입을 이제 받았고, 아마도 이제 그러한 변화가 그 최근에 아카데미의 파이널리스트, 그리고 지난 한 7년간의 아카데미 수상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도로로님께서 지금 질문을 요청 주셨는데, 참고로 오늘 방송 또한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시즈로 주신 사전 질문으로만 진행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으시다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시즈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네1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8개 부분을 차례대로 이제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 그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작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시상식이 진행되면 이 8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후보는 총 5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드라이브 마이카, 덴마크의 나의 집은 어딘가, 이탈리아의 신의 손, 부탄의 교실안의 야크, 노르웨이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 5편이 지금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 송경원, 배동미, 남선 기자, 그 국제장편 영화상을 리스트를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을 차례대로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 영화상은 사실 후보가 거의 이건 뭐 다른 부분도 비슷하지만 골든글로브나 뭐 크리틱스 초이스나 영국 아카데미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제일 주목을 받는 작품은 드라이브 마이카가 되겠죠. 이 드라이브 마이카가 작품상, 감독상에도 후보가 다 올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르면 국제영화상을 받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 이제 국제영화상 받았던 것 몇몇을 좀 생각해보면,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그랬지만,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든지, 로베르토 베니니 인생 아름다워 요럴 때도 감독상 후보에 오르고 하면, 거진 국제영화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유력한 그냥 후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작품들을 사실 다 봤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끊겼나요? 배동미 기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남다른 기자가 작품들 네,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하면 노르웨이의 그 사랑하면 누구나 취하게 된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이 영화도 사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영화고 국내에서는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제 교실안의 야크 이 영화도 부탄 영화인데 뭐 사실 부탄 영화 중에서 완성도가 뭐 이건 완성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우 눈에 띄는 사실 부탄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하고 왜 흔히 얘기하는 마음이 되게 맑아지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를 하는, 아직 영화를 못 봐서 얘기만 들어서 정확히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일 기대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은 이 덴마크의 플리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되게 드물게 애니메이션인데도 하고,
국제영화상에도 올랐고 다큐멘터리 부분에도 올라서 세 개 부분에 다 오른 작품이에요. 이 아프간 난민들에 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요즘에 워낙 국제적인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 약간 메시지에 가까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저도 예, 방금 송가은 기자가 말씀하신 그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아까 플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소개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카데미 최초로 장편 다큐, 애니,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에 동시에 올랐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왓챠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개봉을 먼저 한 후에 왓챠 플랫폼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왓챠에서 볼 수는 아직은 없는 거죠? 아, 네, 지금은 아니고요. 아마 뭐 곧 개봉한다고 안내가 돼서 3, 4월 중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동미 기자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네, 저 갑자기 끊겨서 죄송합니다. 저 드라이브 마이카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어딘가로 운전되어서 사라진. 네, 네, 여튼 해주십시오. 저는, 네, 드라이브 마이카는 어떻게 보면,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올해도 드라이브 마이카가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고 또 작품상까지 뭐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떤 아시아의 흐름을 아카데미에서 확인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봉준호 감독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윤여정 배우가 그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올해 만약에 드라이브 마이카가 주요 부분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 연속해서 아시아에서의 영화가 아시아의 배우나 감독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해가 또 있었을까 싶고요. 네, 세 분 모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각자 장편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에서 어떤 영화가 유력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성경 기자가 드라이브 마이카가 유력한 것 같다라고 해주신 것 같고, 배동미 기자도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가 유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남다른 기자는 어떤 영화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좀 뭐가 유력하다고 딱 꼽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지금 장편 영화상 후보 중에 본 작품이 드라이브 마이카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지금 시상식 뭐 크리틱스 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상식에서 드라이브 마이카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다른 작품 못 봐서 사실 네, 말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변이 있다고 하면 풀리가 아까 얘기해드린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게 난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서 약간 이걸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는 다른 부분에도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변이 나온다고 하면 드라이브 마이카가 본상 쪽에 좀 상을 받고 풀리가 국제 애니메이션 상을 국제 영화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오늘 방송은 즉석에서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주신 질문으로만 진행됩니다.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네2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듣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죠. 그 촬영상 후보로는 총 5개 작품이 올라가 있는데 듀네 그레그 프레이저, 나이트메어 엘리의 단 라우스트센, 파워 오브 도그의 아르 웨그너, 맥베스의 비극 브루노 델 보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야누시 카민스키 촬영 감독, 전부 다 쟁쟁한 촬영 감독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기자분들 올해 촬영 감독 후보들은 좀 어떠세요 보시기에? 촬영 감독이야 약간 뭐랄까 늘 자주 올리는 분들이 늘 항상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그래서 올해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아누스 카민스키라든지 듄의 그레이그 프레이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맥베스의 비극의 브루노 델 보델도 상당히 좀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파워 오브 도그가 화면이 정말 좋았거든요. 약간 고전 영화 느낌도 나면서 연극적인 흑백 화면의 어떤 느낌도 잘 이건 이제 맥베스의 비극이었죠. 그 파워 오브 도그가 그냥 화면으로 이 듀이 약간 시각 효과의 혁명 압도한다라고 하면 파워 오브 도그는 그냥 정말 차분한 화면으로 말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뭐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촬영 감독의 상이 돌아가도 아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설 앞두고 홍경표 촬영 감독님,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랑 저희가 대담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정정훈 촬영님이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촬영 정말 잘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촬영 감독들끼리 같이 줌 미팅도 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언급된 작품들이 듀라 오브 도그, 웨스트 사이드였거든요. 이렇게 세 편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바로 후보에 올라서 역시 촬영 감독님들 눈이 정확하구나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촬영이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게 되네요. 네, 배동미 기자. 는 아직 접속 못한 것 같은데요. 네, 배동미 기자 접속을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송경훈 기자와 그 남준호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 이 5명 몇 면을 보면 어, 오스카 후보에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고 누가 받아도 이상할 것 없는 리스트인데 저 개인적으로 파워 오브 도그의 아르 웨그너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시카미스키가 굉장히 올해 이 5편 중에서 제가 이제 봤던 영화들 중에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어, 배동미 네, 기자 지금 되나요? 네네, 설정이 됐네요. 아, 네, 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야누시 카민스키 촬영 감독을 항상 좋아했었는데, 빛과 어둠의 그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센 촬영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거의 낮과 밤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영화였는데, 콘트라스트를 세게 준다기보다 낮 장면은 밝게, 굉장히 밝게요. 밤 장면은 또 분위기 있게 이렇게 찍으면서 한 프레임에서 콘트라스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낮과 밤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린 것 같아서 파워 오브 도그의 그 너른 풍경을 멋지게 그린 아리 웨그너 촬영 감독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야누시 카민스키는 그 콘트라스트를 다르게 표현한 거랑 그리고 그 카메라의 운동성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게 봤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촬영 감독이기 때문에 또 이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도로님께서 이제 손 들어주시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공지드린 대로 오늘 방송 또한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로 주신 질문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신의 20일 김혜리 기자도 이제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그 김혜리 기자 그쪽 하단에 그 파란색으로 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숙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넘어가기 각본상. 전에 예, 예. 여기 지금 뭐 촬영 미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얘기할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아쉬운 게 프렌치 디스패치가 하나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냥 완전히 외면을 당해서 올해 오스카에서 조금 제 나름대로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픽입니다. 저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 촬영상 후보 5작품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작품이 나이트메어 엘리랑 맥베스의 비극 같아요. 이 두 작품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데요. 맥베스의 비극 같은 경우는 1월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미 공개가 돼서 애플 TV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나이트메어 엘리는 2월 23일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남편우 기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각본상 후보 역시 5편 올라가 있는데요. 벨파스트의 케네스 브레너, 돈 룩업의 아담 맥케이, 킹 리차드의 잭 벨린, 리코리시 피자의 폴 토마스 앤더슨,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 에스켈 포그트와 요아킨 트리에 이렇게 5팀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각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그 촬영상은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고, 하지만 아마도 받는다면 듀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각본상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예상대로, 북미 매체에서 예상했던 대로 후보에 다 올랐고, 거기서 약간 좀 빠진 게 아쉽다라고 하면, 에런 소킨 감독이 비잉 리카르도 정도가 좀 빠진 게 아쉬울 것 같네요. 근데 각본상은 사실 저는, 해외 매체에서 예측하는 것도 거의 그렇고, 제인 캠피언 감독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제인 캠피언 감독은 이제 각색상으로 오르지 않았나요? 감독상이 제인 캠피언, 네네. 각색상으로 올랐죠. 네. 네.
배동민 남다른 기자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남다른 기자? 네, 들리시나요? 예, 각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 네. 각본상 같은 경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킹 리차드 잭 베일린 작가 작품도 좀 궁금하고 벨파스트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상영 중인 나일강의 죽음 감독이기도 한 케네스 브래너의 작품이고 이게 3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작품을 못 봐서 뭐 상을 볼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저는 이 신혼만 보고 나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 로마가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흑백의 화면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케네스 브래너의 자전적인 이야기, 1960년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라는 지역에서 이민을 고민하는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궁금한 작품이고, 벌써 골든글로브에서 각본상을 이미 받았고요. 토론토에서 관객상을 비롯해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총 29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하는 작품이라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예, 방금 그 청취자분께서 질문이 하는데요. 퐁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사실 12개 부분 노미네이트가 지금까지의 오스카 노미네이트 기록을 봐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가 이번 오스카에 특히 많이 노미네이트 된 이유에 대해서 기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홍영 기자, 그 파워 오브 도그가 이렇게 많이 그 후보에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부문이 올해 아카데미 그 후보 작품 수가 조금 늘었죠. 보통은 한 8개, 9개 정도였는데 작품상 후보 자체가 아마 한 11년 만인가? 거의 한 10개 정도로 늘었어요. 네, 워낙에 경쟁 영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워보더그가 고르게 이렇게 수상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의 미국 영화 얘기할 때는 서부극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제일 앞단에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인 캠피언이 아닐까 싶고요. 어떤 의미에서 올해 약간 뭐랄까요. 거장들, 귀한이라고 하면 좀 못하고 왜냐면 늘 활발히 활동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랑 제인 캠피언 감독이 18년 만에 다시 대결하는 거거든요. 94년 때 신들러 리스트랑 피아노로 대결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고 이 대결 자체가 좀 재밌기도 하고 파워 오브 도그의 개인 캠피언 감독이 만약에 올해 오스카상 받으면 노매드랜드로 감독상 받았던 클로이 사워 이어서 2년 연속 여성 감독 수상하는 건데 약간 요것도 올해 오스카에서 좀 보여주고 싶은 방향성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도 제인 캠피언 감독이 좀 더 지금 시대에 주목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스필버그와 제인 캠피언이 오랜만에 그렇게 맞붙는다는 점, 그리고 제인 캠피언 감독이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또 2년 연속으로 여성 감독이 수상자로 오른다는 것,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손들어 주시는 분 많으신데요. 아까 전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 방송은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지로 주신 사전 질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시다가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그 해시태그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의2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그 지금 각본상 관련해서 배동미 기자나 남선욱 기자, 배동미 기자는 더 할 얘기가 없으시면 매우 조연상으로 넘어갈까요? 아, 네. 저 벨파스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나일강의 죽음이라고 아까 선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그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 제일 처음에 흑백의 화면이 나오거든요. 벨기에가 그 전쟁을 치를 당시를 그 포아로의 관점으로 흑백으로 잠시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근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서 벨파스트에서 흑백으로 이 사람이 보여줄 그 북아일랜드의 그 과거 모습을 얼마나 근사하게 그렸을까라는 거를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감독 개인의 이야기가 투영된 영화이거든요. 또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게 개인적인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영화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각본상에서도 굉장히 상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우 조연상 후보입니다. 로스트 도터의 제시 버클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아리아나 데버스, 벨파스트의 주디 덴치, 파워 오브 도그의 커스틴 던스트, 킹 리차드의 언자누 앨리스, 이렇게 5명의 배우가 쟁쟁한 배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홍영 기자, 그 여우조연상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여우조연상만큼 지금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본 영화가 별로 없어요, 일단. 두 편밖에 못 봤고. 그런데 좀 이색적인 거는, 아까 촬영상이나 아니면 감독상 이런 부분은 워낙에 많이 노미네이트 되신 분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올라오셨는데, 여우조연상은 주디 덴치를 빼면 나머지 네 명의 배우가 다 오스카 첫 노미네이트고요. 그 중에 저는 본 영화 중에는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아리아나 드보스 같은 경우는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영화 자체가 약간 그런 구성이기도 했지만 두 남녀 주인공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 소위 말해서 영화를 말 그대로 잡아먹은 역할을 고르라고 하면 이 아리아나 드보스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뭐 연기를 잘하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아마도 좀 상징성이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동민 남편우 기자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외동민 남편우 기자? 네, 저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랑 파워 오브 도그밖에 이 중에서는 보지 못해서 두 작품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리아나 데보스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이 작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맡은 그 역할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캐릭터였고 연기 또한 누구보다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물론 그 감정적인 굴곡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주인공 두 커플의 그런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보다는 좀 더 어른의 사랑 보여주는 연기를 너무 멋있게 하거나 할까요? 그래서 아리아나 데보스 배우를 주목하고 있고요. 또 다른 궁금한 배우로는 그 언전 앨리스라는 배우가 킹 리차드로 후보 지명이 되었는데요. 이 킹 리차드라는 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스 여제라고 불리는 세레나 윌리엄스 그리고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와 그를 키운 아버지 리차드 윌리엄스 가족 이야기를 다룬 게 이 킹 리차드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 언전 앨리스 배우가 맡은 역할은 이들의 어머니 그 오라신 윌리엄스 역을 했다고 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어떤 연기를 보여줬을지 더 궁금하고 개봉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아리아나 드보스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연기했던, 이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 아티나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니타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니타 역할을 61년도에 리타 모레노가 연기를 해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아리아나 드보스가 이거로 또 받으면, 같은 역할로 다른 배우가 상을 받는 되게 또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는 거죠. 평행 이론처럼 되는 거네요. 같은 역할로 상을 받게 된다면. 배동미 기자 들어오셨는데, 여우조연상에 누구를 주목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본 영화 중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파워 오브 도그의 커스틴 던스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커스틴 던스트가 멜랑콜리아에서 아주 예민하고 무너져 내린 여성을 연기한 바 있는데 파워 오브 도그에서 이번에도 그런 연기를 아주 탁월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신 분 중에 파워 오브 도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파워 오브 도그에 나온 배우들이 많은 지명을 받았습니다. 뭐 여우조연상 커스틴 던스트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무 조연상에서 2명이 받았고, 그리고 나무 주연상에서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지명을 받으면서 배우에서만 4명이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그 남편의 형이 벤조를 연주할 때,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피아노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커스틴 던스트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좀 가능성을 좀 던져보고 싶은 개인적인 팬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우조연상은 대체로 이제 보신 영화들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아리아나 데버스와 커스틴 더스트 정도 이제 지금 언급이 되고, 언자누 앨리스도 이제 남편우 기자가 이제 언급을 해주었고요. 다음은 나무 조연상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역시 5명의 배우가 올라와 있습니다. 벨파스트의 키어런 하인즈, 코다의 트로이 코처, 파워 오브 도그의 제시 플레먼스,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의 J.K. 시몬스,
파워 오브 도그의 코디 스미 맥피 이렇게 5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남우주연상은 지금 송경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나무조 현상도 마찬가지로 본 영화가 그렇게 없어서 빙 리카르도나 아니면 벨파스트를 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파워 오브 도그 올해는 워낙에 뭐 강력한 후보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화에 어느 정도 손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번에 파워 오브 도그에서 또 2명의 배우가 나란히 나무조 현상에 올랐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파워 오브 도그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명의 배우가 한 영화에서 나무조 현상 후보에 오른 게 가까이는 제 기억에 쓰리 빌보드 대 그 우디 에런슨이랑 샘 로겔이 같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더 거진 가까이도 한 작품 있어요. 언제였나요? 작년에 유다 그리고 블랙이라는 작품에 데니얼 칼루야랑 럭키 스타인필드가 둘 다 나무 조연상 후보로 올라서 데니얼 칼루야가 트로피를 가져갔죠. 음, 네, 맞아요. 다니엘 칼루야가 근데 사실은 주연 배우와 같은데 조연으로 후보에 올라서 아, 이거 좀 수상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죠. 네, 이것도 오스카 레이스의 한 전략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자연스럽게 배동민 기자가 네, 얘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조연상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자면, 파워 오브 도그의 제시 플레먼스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커스틴 던스트와 실제로 연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커플로 출연을 했고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명됐을 때 좀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J.K. 시몬스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에 나왔던 그 J.K. 시몬스는 외신에서 많이들 좀 서프라이즈로 꼽더라고요. 뭐 우리에게는 라라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저도 보지 못해서 딱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외신들이 좀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중론이더라고요. 저는 이어서 얘기하자면 코다의 트로이 코처 배우 좀 주목하고 있어요. 코다라는 작품 한국에서 이미 개봉을 작년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신 작품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다라는 단어가 청각 장애인의 자녀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녀를 뜻하는데 즉 농인의 청인 자녀라고 말을 하죠. 코다인 주인공이 그 음악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런 이야기인데 미라클 벨리에라는 프랑스 영화를 영어로 리메이크한 작품이고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비롯해서 4개 부문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 미나리가 썬댄스에서 그렇게 큰 상을 받았었는데 그 작품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코다라는 영화의 또 특징이 많은 청각장애인들 배우들을 실제로 기용을 했다라는 주인데요. 트로이 쿠처 배우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코다의 주인공인 그 루비라는 여성 청소년의 아버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인 딸이 자신이 아버지는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딸의 재능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점점 다가가면서 꿈을 향해서 함께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서 되게 울림이 있는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다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보셨으면 하고 이 트로이 코처 배우가 과연 상을 받게 된다면 수어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재밌는 장면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네, 코다는 작년에 개봉했으면 지금 OTT나 IPTV에서 볼 수 있는 영화겠네요. 네, OTT, IPTV 보실 수 있고요. 이 사가 작년에 썬댄스에서 상을 받고 그 OTT에서 가져가려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최종 승리를 한 애플 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참고로 베이징 올림픽 컬링 팀 K임이 그 한일전에서 10대 5로 승리했습니다. 어, 마지막 못 봤는데 다시 보기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4개 부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오늘 방송 또한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주신 사전 질문으로만 진행됩니다.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의2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듣고 계십니다. 그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이죠. 여우주연상 역시 5개 영화에 5명의 배우가 올라가 있습니다. 타미 페이의 눈, 제시카 체스테인, 로스트 도터의 올리비아 콜먼, 마드레스 파랄렐라스의 페넬로페 크루즈,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의 니콜 키드만, 스펜서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이렇게 5명의 배우가 여우 주연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송경 기자
여우주연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여우주연상 아까 얘기 나왔던 하우스 오브 구찌 레이드 가가가 탈락하는 게 되게 이변이었고, 뭐 대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아마도 오스카 첫 도전인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스펜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우주연상도 되게 각축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도 또 이 마찬가지로 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어떤 영화의 어떤 연기가 더 좋다라고 그냥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제시카 체스테인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로 세 번째 오스카 도전이기도 해서, 이 타이페이의 눈이, 작품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봐야겠지만,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어, 크리스틴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첫 도전이긴 하지만, 워낙에 또 할리우드가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물들을 재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홍경훈 기자가 제시카 체스테인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사이에 김신혜22 기자가 발표자로 올라왔습니다. 김혜리 기자, 안녕하세요. 일단 청취자와 독자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21 김혜리입니다. 저는 사실 튕겨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발표자로 들어오게 되네요. 이게 이제 말씀을 하라고 아, 이제 네. 트위터가 이제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 여러분들 신의21 기자님들 얘기가 많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올라오신 김에 지금 여우주연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김혜리 기자는 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이 5명의 네. 배우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제가 제일 영화를 본 게 없는 게 바로 여우주연상 노미네이션을 받은 영화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 아직 보기 힘들었던 영화들이죠. 다 5편 다. 어, 그, 사실 페넬로페 크루즈는 언제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크리스틴 스튜어트 역시 새로운 할리우드의 인제뉴라고 할까요? 주연급 젊은 여성 배우에 대해서 예전에 제니퍼 로렌스가 그랬듯이 어떤 대관식 같은 의미로 상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뭐, 또 재미있는 수상소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올리비아 콜먼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로스트 도터를 못 봤지만 이게 매기 실레날 감독의 영화 아닌가요? 배우 경인? 맞아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영화를 못 본 상태에서 다른 부문 노미네이션을 볼 때 조금 영화력이 약간 받쳐주는 힘이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제일 오리무중인 부문이 여우주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스펜서의 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도 좀 논란 반응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김혜리 기자, 여우주연상이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챙겨보지 못한 작품이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섯 예, 편을 다 못 봤어요. 예. 혹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네. 그리고 각본상, 촬영상, 국제장편 영화상 부분 중에서 혹시 네. 이제 김혜리 기자가 또 특별히 청취자들과 신의식의 독자들을 위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작품이 아,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별로 불만을 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반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드라이브 마이 카의 선전이랄까요? 지금 4개 부문 노미네이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인지가 될 줄 몰랐고, 영화의 퀄리티에 대한 평단의 반응이 아카데미가 사실 그렇게 평단의 반응하고 일치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완성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서, 사실 솔직히 저는 국제장편 영화상은 드라이브 마이카가 안 탄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크게 느끼는 건 파워 오브 독에 대한 할리우드의 애정?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게 뭐 뒤에 가서 나올 부문이지만, 가령 생각도 못했던 음향상에도 후보로 올라 있어요. 파워 오브 도그가. 그럼 파워 오브 독의 음향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이것까지? 라는 거. 근데 대체로 이런 예가
그 생각도 못했던 부문까지 노미네이션이 되는 영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영화가 받고 있는 압도적인 애정의 표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약에 그 경험적인 교훈을 올해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반적으로 파워 오브 독의 선전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촬영상 경우에는 물론 야누시 카민스키가 무빙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이제 듄의 경우에는 그 지금 특히 할리우드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OTT가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 듄에 관해서 이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노미네이션의 개수로는 듄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파워 오브 독이 넘어서서 그만큼 이렇게 그 서포터가 많구나 할리우드 내 그것을 방증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엊그제 맥베스의 비극을 봤는데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무빙이라면 맥베스의 비극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아름답게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상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정적인 아름다운 면에서는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금 많은 지명을 받은 영화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벨파스트잖아요. 네,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관객상이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오스카에 많은 지표가 된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거기서 관객상을 탄 게 바로 이제 벨파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조연상에서 우리가 아리아나 데보스에게 상을 주는 걸 많이 상상을 했잖아요. 우리 기자들도. 근데 그거는 왜 할리우드가 워낙 그 과거와 현재의 만남, 면면한 할리우드의 저력과 역사 이런 것을 기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도 발렌티나 역을 한 배우와 아리아나 데보스가 무대 위에서 만나는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이런 상상력이 만약에 이 쇼 전문가들인 할리우드 유권자들한테 작용을 한다면, 아리아나 데보스가 유력한 후보인 게 맞는데, 제가 접한 해외 평으로는 아리아나 데보스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벨파스트를 보면 이제 또 주디 덴치의 연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주디 덴치님의 그 예전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최단 시간 출연으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기록을 갖고 계신 주디 맞아요. 덴치의 저력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네. 그 김혜리 기자는 그 아직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아 주시고요. 그런가요? 참고로 예. 하지만 조용히 듣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청취자와 신의시대 독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의시대과 트위터가 함께하는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앞으로 김혜리 기자의 고정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배동미 기자, 남선우 기자는 지금 여우주연상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5명의 배우들 지금 어떻게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페넬로페 크루즈가 알모도바르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그 에너지를 항상 주목해와서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낳을까 궁금하긴 한데요. 그리고 특히 베니스에서 이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거든요, 이 작품으로. 그래서 사실 작품을 보지 못해서 어떤 결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그 배우로서 진지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사실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와 작업을 하면서부터이거든요. 그래서 귀향이나 페인 앤 글로리까지 최근작에서 계속해서 그 두 분의 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가장 스페인적인 이야기를 또 어떻게 펼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상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로스트 도터의 올리비아 콜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로스트 도터라는 작품이 올리비아 콜먼과 제시 버클리 두 여자 배우가 모두 주연, 조연 후보에 올라서 이 여자 배우상 부문 후보에 모두 오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매기 질레날의 작가, 감독 데뷔작인과 동시에 그 나의 눈부신 친구 시리즈, 즉 나폴리 사부작 시리즈로 너무나 큰 사랑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그 엘레나 페란테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에 영화로 어떻게 재탄생됐을지 무척 궁금한 작품이라서 특히 또 여성들의 그런 삶과 우정,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엘레나 페란테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잡아내는 작가라서 이게 어떻게 영화로 옮겨져서 많이 궁금하면서 또 여자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남무주연상 넘어가기 전에 그 청취자분께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7327님께서 이번 연기상 부분에서 여우주연상의 레이디 가가, 남우주연상의 자레드 레토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다르게 하우스 오브 구치의 배우들이 스snub된 것에 대해서 어째서인지 의문을 갖고 계신데, 기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이모티콘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자레드 레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 저 역시도 그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자레드 레토가 이번에 진짜 호연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레드 레토는 항상 매번 새로운 연기에 도전을 하는데, 그 모습이 항상 분장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식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윤여정이나 그리고 이병헌 같은 배우는 전혀 그런 연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인 채로 연기를 하면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한다면, 자레드 레토는 완전 스스로의 모습을 바꿔서 연기하는 배우인데, 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도 그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고 나왔었고, 그리고 조커에서도 초록색으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칠하고 얼굴을 하얗게 한 채로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분장이 과해질수록 관객이 이렇게 변신에 도전하는 자레드 레토를 의식하기 쉬운데,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는 완전히 자레드 레토인 거를 까먹을 정도로 진짜 분장을 과하게 했음에도 굉장한 호연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놉이 됐다는 게 좀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청취자분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리빙트럽님께서 리카르도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니콜 키드만의 루시볼 연기가 특히 놀랍도록 정겹니다라고 이제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참고로 오늘 방송은 이제 이처럼 즉석 Q&A 역시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주신 질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를 꼬였네요.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네2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총 3개 부분이 남았는데요. 남우주연상 후보 역시 5편의 영화에 5배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에 하비에르 바르뎀, 파워 오브 도그의 베네딕트 컴버배치, 틱틱 붐의 앤드류 가필드, 킹 리차드의 윌 스미스, 맥베스 비극의 덴젤 워싱턴,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경 기자, 남우주연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얘기 계속 나왔던 파워오브 도그가 올해 대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베네딕트 컴베치가 아닐까 싶고, 이 영화에서의 사실 이거는 베네딕트 컴베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감으로 거의 유지되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기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배우들 좀 처지냐라고 하면 올해는 정말 배우들이 다 이견 없이 쟁쟁한 것 같아요. 특히 남주연상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거는, 윌 스미스와 덴젤 워싱턴이 나란히, 킹 리차드와 맥베스 비극으로 올라왔다는 게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둘이, 2002년도에도 한번 같이 경쟁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표동민 저는 기자. 남편우 기자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마이크를 눌러버렸는데요. 제가 특히 나무주연상에서 지지하고 있는 배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빨랐나 봅니다. 틱틱붐의 앤드류 가필드가 상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앤드류 가필드가 틱틱붐에서 연기한 역할은 이제 조나 달라슨이라는 뮤지컬 렌트로 유명한 뮤지컬 디렉터이자 창작자이죠. 조나 달라슨을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를 했는데,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조나단이 부르는 노래가 3090라고 해서 1990년에 30살이 된 것에 대한 뭐랄까요? 회한과 후회와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담긴 노래를 막 열창을 하는
뮤지컬 넘버가 돋보이는 오프닝이에요. 근데 앤드류 가필드가 제가 찾아보니까 83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40이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청춘에 잘 어울리는 배우였나 재발견을 할 수 있어서 틱틱붐 앤드류 가필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남우주연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 것도 많은 분들이 되게 당연하다,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 저도 주목을 하고 있고 파워 오브 도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동민 기자, 청취자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연결 중인데요. 지금 저는 이제 이 5편 중에서 파워 오브 도그밖에 보질 못해가지고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전에 보여줬던 어, 닥터우라는 시리즈나 아니면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이미지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이제 모습들을 파워 오브 도그에서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이 배우가 이제 서부국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데, 감독상하고 작품상 후보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청취자분께서 이제 질문 하나를 또 주셔가지고 이제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하님께서 그 신의12 기자님들이 노미네이트가 안 돼서 아쉬운 영화들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경 기자, 그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눈 그 각 부분의 작품들 중에서 혹시 노미네이트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던 작품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프렌치 디스패치는 이렇게 완전히 외면받을 정도의 영화, 물론 이제 웨스 앤더슨의 최고작은 아니겠지만, 아니었는데 싶어서 초작에 아무 후보도 안 올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어, 가장 좀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이 그린라이트였는데, 이것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남상욱 기자는요? 네. 방금 그린라이트 말씀해 주는데 저도 그린라이트가 아무런 후보에도 오르지 못해서 약간 의아했고 또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 티탄이 당연히 오를 줄 알았거든요. 티탄이 어, 칸에서 상도 받고 또 제인 네, 캠피언 감독에 잠시만요. 이어서 네. 송경 기자, 그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남상욱 기자 다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인 캠 감독이 피아노로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여성 감독의 영화가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으로 또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이 티탄이라는 영화 지금 왓챠에서 OTT로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 오를 줄 아는데 없어 약간 의아했던 작품이고 또 각색상 오늘 저희가 얘기를 못했는데요. 로스트 도터, 듄, 코다, 파워 오브 도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렇게 5작품이 올랐는데 이 작품들도 모두 쟁쟁하고 각색상 후보로 적합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틱틱붐이 각색상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못 올라서 살짝 패심으로 아쉬웠습니다. 네, 배동민 기자 다시 들어오셨는데 혹시 네네. 아까 전에 남우주연상 후보와 관련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배우가 있나요? 네. 저도 그 많은 분들 의견이랑 비슷하고 아직 영화를 잘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 아까 청취자님이 하신 질문 중에 그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던 작품 중에서, 어,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작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리코리시 피자의 알라나 하임이 여우 주연 후보는 오를 만한데 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 연기에 도전했는데 굉장한 호연을 보여주었고 원래는 하임이라는 밴드에서 그 언니들과 함께 노래를 하던 젊은 그러니까 네 분이었는데 근데 이 리코시 피자로 처음 연기에 도전을 했거든요. 저는 보면서 레이디 버드의 시어사 로넌이 생각이 났었는데 찾아보니까 시어사 로넌 역시 레이디 버드에서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후보 지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라나 하임이 계속해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리코리시 피자에서 알라나 하임은 그래도 후보 지명은 받을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은 즉석에서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시즈로 주신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시즈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의2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감독상과 작품상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신의 10일 윤덕원의 노래가 끝났지만 피자이자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님 지금 계속 1시간 동안 안 나가시고 듣고 계시는데 윤덕원님 지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늦은 시간에 잠깐 발표자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 소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으시다면 혹시 이 얘기를 좀 청해봐도 괜찮을까요? 오퍼레이터님, 윤덕원님 혹시 모르니까 발표자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오늘 윤덕원님이 이제 매주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신의 10일에 노래가 끝났지만 마감을 이제 하는 마감러인데 오늘 또 노래가 끝났지만 마감하는 날인데 오전에 제가 덕원님한테 언제 보내줄 거냐 글을 이렇게 톡촉을 해서 윤덕원님이 이제 어제부터 쓰고 있는데 마무리만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서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마감을 이제 항상 잘 지키는 저희 성실한 필자시고 이렇게 발표자를 지금 방금 올라와 주셨는데 윤덕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피커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감 끝났는데 오늘 제일 기분 좋은 날 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영화 얘기 잘 듣고 너무 재밌는데, 네, 제가 네. 영화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서 막 이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좀 재미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또 예. 목소리도 그러니까 기사 읽는 거랑 또 다르게 되게 재밌네요. 혹시 덕원님께서는 이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 기자들이 언급했던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된 영화들 중에서 혹시 덕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서 인상적인 작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영화 신작을 보러 극장에 거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예전보다 훨씬 많이 못 가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영화를 제가 못 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OTT 내는데 올라오면 보통 또 예. 요새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이런 영화 소식들 보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윤덕원님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나중에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추천작을 따로 리스트를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신의 12일 계속 스페이스에서 이제 재밌는 콘텐츠를 선보일 테니까 이제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의 11과 함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노미네이트 결과 분석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두 개인데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상 후보로는 5편의 5감독님들이 올라가 있는데 벨파스트의 케네스 브래너,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리코레시 피자의 폴 토마스 앤더슨, 파워 오브 도그의 제인 캠피온,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스티븐 스필버그 이렇게 5감독이 올라와 있는데요. 홍경훈 기자, 감독상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제일 많이 아까부터 얘기 나왔던 제인 캠피언이 뭐 매체에서의 반응도 유력한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분위기는 뭐 이렇게 많이 부분에 오르고 주요 부분에서 주목받고 하는 영화들이 늘 아카데미 선택을 받아온 경향이 있어서 제인 캠피언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약간 소호법을 약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 워낙 영화도 좋았고 워낙에 뭐 다들 잘 아시는 명감독이긴 하지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또 받을 수 있을까 싶으면 약간 고개가 좀 갸우거려지고, 벨파스트의 케네스 브래너도 사실 여러 번 이제 좀 아카데미 도전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감독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이게 벨파스트가 영화는 못 봤지만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소재와 패턴의 영화라고는 해서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약하지 않을까 싶고 어, 리콜시 피자의 폴 토마스 앤더슨.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진짜 여러 번 늘 수상 노미네이트는 되는데, 이제 본상, 이 수상을 실패하는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리콜시 피자는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으로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 줘야 될까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줘야 됐다고 하면, 데어 위 블러드나 아니면 하다못해 팬텀 스레드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약간 소고법으로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남는 거는 하마구치 유스케와 이 제인 캠피언인데 제인 캠피언은 워낙 유력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마구치 유스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기생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었다고 봐요. 저는 기생충 관련된 그 여러 평론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평 중에 그 봉준호가 그 아카데미 트로피가 필요했던 것보다 아카데미가 기생충이 훨씬 더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카데미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과 지금 극장의 위기와 관객의 확대를 위한 어떤 시류들 그 여러 가지 접합점에서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소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치면 드라이브 마이카는 워낙에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지금 할리우드가 그만큼 원하는 작품일까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유력한 사람은 제인 캠피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배덕미 기자, 남다른 기자도 감독상 주목하는 감독 언급해 주세요. 네, 올해 케네스 브래너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평생 동안 배우로 그리고 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총 7개 부문의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 이 기록이 사실상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조지 클루니, 알폰소 쿠아론, 월트 디즈니, 네, 디즈니의 그 월트 디즈니를 뛰어넘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6개가 가장 많은 후보 지명을 받은 거였는데 이번에 케네스 브래너는 그 감독상, 주연상, 조연상, 각색상, 단편 영화상을 이제껏 받아왔는데 이번에 작품상이랑 각본상까지 후보 지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요 부문에 상을 많이 받아서 어쩌면 케네스 브래너가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창작자이고 할리우드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왕관을 씌워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 오브 도그는 누가 봐도 지금 대세 이런 작품이어서 제인 캠피온에게 트로피를 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다른 기자. 네, 저도 그 송명한 기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작품, 어떤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겨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할리우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카데미 회원들이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파워 오브 도그 제인 캠피언에게 감독상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영화관,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 볼 수 있는 영화를 챙겨준다는 의미에서 뭐 듄이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긴 했지만 그 파워 오브 도그는 지금 넷플릭스 작품이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가 이렇게 많은 지명을 받았다는 점도 근데 그 지명을 받은 영화가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다라는 그 맥락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파워 오브 도그 제인 캠피언 감독이 감독상을 받으면은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재밌는 예가 나올 것 같고 케네스 브래너의 벨파스트나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작품도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스필버그나 제인 캠피언에 비하면 약간 숨은 가능성은 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상 얘기를 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서 제 소감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리빙리 업님께서 오스카에 무조건 후보로 오를 연기라고 생각했는데요. 못 올라서 두고두고 눈에 밟히는 배우가 레베카 호리 감독한 패싱의 루스 레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등장할 때마다 화면에 크랙을 내는 훌륭한 균열의 연기였는데 오스카만 못 올라서 몹시 아쉽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아카님께서는 단편 애니메이션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인 더 윈드실드 와이퍼 정말 좋은 작품이라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유튜브 링크를 같이 올려주셨는데 시네21 스페이시지에서 김학환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멘션에 링크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 영자막밖에 없지만 리스닝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꼭 보시길이라고 제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작품상 후보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총 10개의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벨파스트, 코다, 돈 룩 업, 드라이브 마이 카, 듄, 킹 리차드, 리코리시 피자, 나이트메어 엘리,
파워 오브 도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렇게 10편이 올라가 있는데 송경 기자 그 작품상 뭐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7개 부분에서 이제 계속 기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작품상 후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일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작품상 후보 자체가 좀 예년보다 많은 한 해였고, 남선호 기자가 얘기했던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아카데미 작품상은 어쨌든 뭐 물론 좋은 영화들에게 상을 주는 거긴 하지만 작품상을 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를 바라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치면 뭐 93회 같은 경우는 아까 기생충을 주면서 이제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 혹은 뭐 자막이 필요한 영화에 대한 장벽을 허물었다 약간 요런 극장의 어떤 파이 자체를 확장시키겠다 요런 목적이 있었던 거고 작년에 노매드랜드 받은 것도 어떤 시의성에 기반한 어떤 흐름이 있는 수상이었고 그렇게 치면 올해 가장 첫 번째 결국 트렌드는 OTT인 것 같아요. 이 OTT 영화가 주류 영화 산업에 얼마나 자리를 잡을까? 편입이 될까? 사실상 뭐 상업적으로는 이미 볼륨이 상당하고 뭐 극장의 위기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게 식상할 만큼 OTT 작품이 이제는 일상으로 다 들어온 상태인데 그래도 그걸 이제 아카데미가 수용하는 건 또 완전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10편 중에 5편이 이제 OTT 작품이거든요. 예전에는 OTT 작품이 나와도 뭐 로마라든지 아니면 뭐 알폰소 카론 감독의 아이리시맨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자체가 약간의 신호, 그러니까 주류 영화계 벽을 조금씩 허물어주는 약간의 신호탄 같은 역할이었고 그거 자체로 일종의 논쟁이 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마틴 스콜세지 용은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영화가 뭐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좀 화두를 던지는 거였다고 하면 올해는 거의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게임이 끝난 거를 증명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제일 최전선의 영화는 아무래도 전 부분에 거의 전 부분에 올라 있는 파워 오브 도그가 될 것 같아요. 네, 배동미 기자. 네, 말씀한 것처럼 정말 그 쟁쟁한 작품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팬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드라이브 마이카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는 얼마 전에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영화의 문법을 새롭게 쓰는 작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과거 장면을 회상하는 씬 하나 없이 계속 현재를 만들어 가는데 이상하게 과거가 계속 겹쳐 들어오는 영화이거든요. 이런 문법의 영화를 할리우드에서는 과연 보여준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드라이브 마이카가 한 번 더 아시아에서 나온 영화가 한 번 더 이렇게 어떤, 균열을 내준다면, 아카데미에서도 아시아의 영화를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시아 창작자들이 더 많이 미국으로 가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아시아만의 그 특이한 영화의 그 할리우드 영화와는 다른 특이점, 이 점을 아시아의 그 특이점을 그 할리우드 창작자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심입니다. 아, 역시 팬심이 강력합니다. 그 남선우 기자는 어떻게 작품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10작품을 보면은 몇몇만 해도 굉장히 그 소재와 목적에 있어서 다양하다라는 인상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뭐, 다양성 문제를 놓고만 봐도 동록컵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 킹 리차드는 빅민가에서 성장한 흑인 운동선수 가족의 실화를 담고 있고, 벨파스트는 유럽계 이민자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뭐 마찬가지로 유럽계 이민자들이 아메리카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듄, 뭐 나이트메어 엘리 같은 작품은 장르적으로 이제 SF 영화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점에서 2021년 영화계에서 나온 다양한 화두들을 이 작품상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후보 보는 재미가 있었고, 방금 배동미 기자는 팬심으로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 많이 못 나눈 작품으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돈룩컵이거든요. 돈룩컵을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작품상 후보로 오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지미 키멜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토크쇼 호스트로 많이 알려진 방송인이 이제 아카데미 후보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분노를 표하는 그런 발언에서 현지에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돈룩컵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돈룩컵처럼 뭐 진지한 영화들이 뭐 후보 지명이 되는 거, 스파이더맨이 후보 지명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아쉬움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돈룩컵이 그렇게 진지하기만 한 영화 아닌데 굉장히 유쾌하고 누구보다 개그도 많은 영화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 때문에 혹시 돈룩컵
못 보신 분들 중에 약간 선입견이 생긴 분들 계실까 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도 이건 팬심에서 그냥 덧붙이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상을 받을 것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파워 오브 도그인 것 같고 그다음은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아닐까 싶은데 지금 극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화 그리고 OTT에서 기존의 거장 감독들이 무엇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작품이었기 때문에 작품상을 받아도 무리가 없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얘기를 조금 예, 하면, 예.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까 제가 OTT에 완전히 문을 열었다,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한국 영화 올해 시장이랑 좀 저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화가 되게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지고, 시네마의 어떤 근간이 흔들린다고도 하고, OTT가 급격하게 이제 세를 불리고, 이런 얘기들 늘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할리우드는 이렇게 빠르게 뭔가 변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극장가를 보면, 괜찮은 영화도 늘 계속 극장에 걸리고 있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 비중이 상당 부분 해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를 되돌아봐도 이렇게 어쨌든 할리우드 영화를 대표로 하는 해외 영화들은 이 상황에서 꽤 괜찮은 영화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 영화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까 남성훈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면면의 주제, 그리고 연출, 이런 걸 보여주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화들의 리스트를 쭉 보면서, 이 중에 5편이 OTT 작품이라고 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겠구나. 이제 완전히 그냥 섞여서 같이 가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준 리스트였던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영화는 계속 되겠구나라는 안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영화의 어떤 시장 상황과 비교가 좀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하기도 하는 리스트였어요. 예, 송정훈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스페이스에서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는 한 20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또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 가셔야 되는 이제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스페이스 안내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스페이스는 바로 이틀 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 밤 11시 신의 12일 대선 후보를 만나다 그 첫 번째 시리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인터뷰 후기를 주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인터뷰한 배동미 기자와 심상정 후보를 인터뷰한 지금 청취자로 올라와 있는데 김선미 기자를 나가자마자 스페이스에서 모시고 안철수 정 두 후보의 영화 산업, 문화예술 산업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스페이스가 끝나고 곧바로 신의12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제 알림을 할 건데요. 많은 알림과 신의21 공식 계정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